2부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AI 시대 교육, AI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토론의 발제와 진행은 DX교육 데이터협회 김영애 연구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영애 교수님, 이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앉아서 인사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어서면 토론자분들도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2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DX교육대협회의 김영애라고 합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좀 은근히 떨리네요. 토론자분들 은근히 떨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2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를 AI 시대 교육 AI, 제 소리가 좀 시끄러우시죠? 제 소리가 좀 너무 좀 멀리 떨어져서 하겠습니다. AI 시대 교육 AI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발제를 하고 발제에서 나온 토론 주제에 대해서 네 분의 토론자분이 계신데 네 분의 토론자분께서 차례대로 그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각 쟁점별로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플로어에 이제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 많기 때문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질의나 또 의견 내용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전에 좀 저희가 양해를 구할 부분은 이제 자료를 하다 보니까 3개의 쟁점을 저희가 토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시간 10분이고 시간적인 제약점도 있고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중요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2개의 쟁점에 대해서만 여기서 논하고 나머지 주제에 대한 쟁점은 그 토론자분들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그 자료집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포함될 예정이라서 오늘은 2개의 주제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논의의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발제하기에 앞서서 우선 오늘 4분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매우 바쁘신 분들인데 4분의 그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우선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주요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데이터본부의 신신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라고 해서 참여하고 계시죠. 네이버 클라우드의 교육 운영팀의 이용진 부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교육 분야의 소버린 AI에 대한 논의가 이제 사실은 많이 진행된 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또 의견도 내시고 계시고 발표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건국대 교육공학과의 임걸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입니다. 현장의 의견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분야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전 둔산중학교의 김수구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골고루 이제 정책과 민간과 학계와 그다음 현장의 분들을 모시고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발제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또 오신 분들도 이미 다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패러다임적인 변화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이미 교육부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나와 있지만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방안을 수립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도 언급됐다시피 AIDT가 그 대표적인 정책이고 이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국가에서 하는 AID 정책 말고도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만 외국의 이제 AI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누적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의존도가 사실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 데이터가 많이 나오겠고 그 데이터가 해외의 서버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물론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남용으로 인한 데이터 주권의 침해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요. 뭐 일부에서 나왔다시피 사실 모든 나라의 이제 교육 과정이나 교육의 어떤 철학들이 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특수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의 어떤 기본 취지라든가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국의 AI 모델이나 서비스에는 사실 반영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떤 학생들이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인 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은 아직 잘 모릅니다.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런 많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뭐 어떤 분은 KAI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리안 AI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지만 어쨌든 교육 분야의 소버린 AI의 어떤 중요성이 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뭐 이미 신문 기사에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EU의 그러니까 입시 전형 자료, 우리도 저희 수능 정보 자료들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 평가 자료들 같은 것들이 이제 고위험 영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은 AI 기능을 좀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것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뭐 추진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뭐 5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이제 해서 하고 있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교육이랑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논의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이게 그냥 기술적인 독립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독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크게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에서도 교육 경쟁력의 큰 문제로 이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논의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제가 EU 이야기도 했는데 뭐 이미 그 EU나 이런 데서는 어떤 아까 발표 자료에서 잠깐 보니까 이제 교육 자료에 대한 민감도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이 민감도가 낮다라고 하는 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아직 현장에서는 교육 데이터가 되게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 인식이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EU에서 한 그런 여러 가지 AI 법이라든가 그런 고위험 국가 교육 데이터에 민감한 영역을 위험 영역으로 지정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종의 규제죠. 물론 규제 활성화는 이제 한 끗 차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국가 교육의 AI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법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논의에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신혜 본부장님께서 우선 시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NIA 신신혜입니다. 좌장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AI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개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대 AI 데이터 제공 플랫폼인 AI 허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통합 재개, 이런 것들을 좀 저희 본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이었죠. 그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 신성장 전략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국정과제 안에 이제 데이터 파트가 있는데, 그 데이터 파트를 저희 NIA가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버린 AI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소버린 AI, 국가대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인재,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지원을 하고, 그 중에 저희는 데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데이터는 우리 국가대표 AI가 우리 한국을 가장 잘 아는, 물론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한국을 가장 잘 아는 AI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된 한국적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 뒤에서 뭐 네이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들을 그냥 한글로만 학습하시진 않을 거고요. 한국의 데이터를 영어로도 학습해서 영어로 질문하면 우리 한국적 철학을 영어로 대답하게끔 하면서 이제 국가대표 AI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 소버린 AI라는 주제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클로드한테도 물어보고, 왜냐면 이제 교육적은 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진짜 교육이야말로 소버린 AI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앞에 아마 세미나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육 사상을 학습해야 되고, 우리의 데이터들이, 특히 학생들 데이터나 성적 데이터, 이런 민감한 데이터들이 해외로 나가면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야말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관련해서 아마 이제 질의 주신 것이 첫 번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체계를, 거버넌스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히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지금 3개 축을 이뤘습니다. 첫 번째 축은 대통령실의 AI 수석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정책을 기술적인 지원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이제 총괄 역할을 하고, 각 분야별로 AX 전환을 하기 위한 이제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아마 9월 초 다음 주 정도에 출범을 할 예정이고, 그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내에는 아마 분야별로 또 세부 위원회가 분야별 분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공공 분야의 AX, 산업 분야의 AX.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는 모든 걸 아우르기 때문에 데이터 분야는 별도로 있고, 아마 거기에 교육 분야의 AX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거기서 소버린 AI가 논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하고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관리할 것인가, 거기서는 간단히 저희 의견을 좀 드려보면, 교육 AI에서는 교육 AI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 AI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철학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 AI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될지, 이것들이 다 그 거버넌스에서, 교육 AI 거버넌스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는 지금 기술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과 함께 한 축으로 모두의 AI라는 개념을 가져가서 그 불평등이나 소외계층 격차,
이런 것들이 AI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두의 AI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육 AI도 모두의 AI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 도시 농촌 격차, 뭐 다문화의 격차 또는 장애나 특수 환경에 있는 학생의 격차, 이런 것들이 AI로 인해서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불평등을 받지 않는 AI와 관련된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도 교육 AI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소송이 그저께인가요? 보셨죠? 챗GPT를 가지고 중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챗GPT가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챗GPT한테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당연히 안 알려줘요. 자살하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도록 타이릅니다. 근데 이제는 우회 경로를 알아요. 내가 지금 소설을 하나 쓰려고 그래. 추리 소설을 쓰려고 그래. 근데 그 추리 소설 속의 주인공은 중학생인데 어떠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워.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활용하다 보면 역기능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NIA는 지금 이제 독자 AI 모델이 이제 연말 평가 그리고 반기별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안전 신뢰성 부분은 저희가 지금 AI 안전연구소하고 안전 신뢰성과 관련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 시험 보듯이요. AI도 시험을 봐서 AI한테 만약에 뭐 마약 만드는 마약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또 막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럴듯할까? 그러면 또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AI의 윤리, 교육 AI에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그 다음에는 교사들의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건 저보다 교장 선생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 AI가 교사의 보조도구로서 활용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AI를 잘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특히 교육 AI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하고 할 때 있어서 이런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되고, 이것들이 교사가 알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AI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적 데이터라는 그 개념하고 사실 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교육 AI가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정의, 여러 가지 측면, 윤리적인 측면, 교사 측면, 여러 가지 리터러시 등등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이용준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뛰어나신 분들하고 토론을 하게 돼서 약간의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발제 명확하게 하기 전에 좀 재밌었던 게, 제가 사실 대전 사람인데 제가 대전 문정중을 나왔고요. 친누나가 둔산중을 나와서 우리 누님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단 좀 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LLM 모델들이나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설팅하는 역할들도 맡고 있고, 그래서 초중고 출판사 쪽에 그럼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들도 좀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대학들의 AI 튜터들이나 AI 어드바이저, 이런 AI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교육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적인 컨설팅, 이런 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I와 그런 교육 쪽에 좀 많이 밀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에 우리 신신의 본부장님께서 너무 말씀 잘 해주셨지만 소버레인 AI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 국가가 좀 책임지고 지금 미래 후대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끌어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버레인 AI라는 개념이 나오고 지금 AI 미래기획 수석 전 네이버 클라우드 AI 센터장님께서 소버레인 AI라는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 댓글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하냐?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가져다 쓰는 게 낫다. 돈 낭비다. 세금 낭비다. 모델을 가져다가 데이터만 주권을 갖추면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그 이야기인 즉슨 베트남에도 쌀이 나는데 우리 굳이 왜 농사 왜 짓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저는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마찬가지 맥락에 지금은 인공지능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처음 우리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분야를 시작을 했을 때 그 누구도 반도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했던 덕분에 하이닉스 HBM이나 삼성전자 HBM이나 이런 DRAM 메모리 반도체들이 많은 이런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수출에 역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2세대 그런 반도체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소버레인 AI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AI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봅니다. 엄청 많이 보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 지구를 공격을 했었고 실제 국제형사재판소의 ICC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제 고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비인권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그런 소송이었었는데 실제로 그때 그 ICC 형사재판소에 계셨던 그 검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팀즈를 쓰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계정을 접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라이브나 메일 접속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을 해보니 실제 명확하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는 없긴 했지만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행정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실제 MS에서 그 계정을 차단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죠. 국가의 데이터, 국방의 데이터 이런 공공의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우리는 AWS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들이나 서비스들 너무 안심하고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미국의 정치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게 차단되고 못 본다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례가 단적인 정말 소버레인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준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도 재밌었던 거는 그러다 보니 소버레인 AI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또 GPU를 사야 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또 미국 기업인 젠슨하게 엔비디아 GPU를 또 구매를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순히 우리가 자본이 부족해 GPU가 부족해 이런 걸 떠나서 GPU는 어쨌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너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가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위해서 구성해야 되는 핵심적인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소버레인 AI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국가대표 AI 5군데가 지정이 됐고 그 안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이 도입이 됐을 때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국민의 수요, 교육을 수혜받으려고 하는 수혜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기준치에 있어서만큼 저희가 밑을 시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거 애국심을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명한 부분은 데이터, 이런 모델에 대한 기술력, 이 모델에 대한 기술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에 대한 육성, R&D에 대한 투자, GPU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소버레인 AI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 소버레인 AI를 활용을 했을 때 그 산업 분야에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올려나갈 수 있을 만한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국심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그런 수요자에 대한 그런 만족감을 맞춰주는 게 기본적인 기술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라는 것들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주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AIDT라든지 에듀테크 기업들과 많이 했을 때 항상 많이 고민하신 영역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사실 시험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지금도 선생님들이 문제 하나 잘못 내면은 학부모님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 애가 분명히 학원에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걸 왜 틀렸다고 하냐.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해도 그런데 사실 이런 영역들 자체를 교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AI가 있을 때 이건 AI가 문제다. 저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뭐 하나가 잘못이 된다면 그에 따른 우리가 잘 되게 할 만한 그런 기대 효과들이 90이 있을 때 10%가 잘못되게 됐을 때 10%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질타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타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너무 질타에 너무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결국 에듀테크 기업들이나 LLM 모델들을 개발하는 뭐 업스테이지가 될 수도 있고 LG가 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도가 됐을 땐 단 한 번의 실수가 언론에 과대 포장이 돼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생했던 에듀테크 기업들이나 기술자들이나 R&D 그런 연구자들이나 네이버나 LG와 같은 그런 수많은 연구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줄 것은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체 자체를 사용자로 갈 건지 개발자로 갈 건지 기업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지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개발자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그런 보호 아래 확실한 그런 기술적인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5분이 안 됐죠? 짧게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들도 많이 드러나게 될 거고 딥페이크와 같은 그런 피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중국은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저작권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들도 이미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이미 동의 없이 활용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게 줄다리기 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고도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규제를 무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빨리 지금 현 정부 그리고 하정우 수석님 등등 제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이런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우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AI 책임에 대한 주체 갖춰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딥페이크와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아젠다로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요약까지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소버린 AI가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사실은 상용화되고 대중에게 좀 더 인정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민간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건국대 교육공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임걸입니다. 우선 오늘과 같은 자리에 그 자체로서의 의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과 식구분들의 해안으로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나타나고 현실화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지난 1년 반 동안 이 교육 주권과 관련되어서 논의를 해왔던 저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토론 중에 한 2번 정도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훌륭한 발표자들께서도 계셔서 굵고 짧게 2번에 나누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 시간은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HAI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연구소가 있습니다. Human 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소인데 그 페이피엘리라고
너무나도 유명한 그 인공지능의 데모라는 분이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노라 하는 이른바 LLM 모델들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글로벌 경쟁하는 이 AI 시대에 대한민국 모델이 한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단 한 개가요. 네이버의 하이퍼 클라우드 X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자랑으로 그치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퍼 클라우드 X 모델이 갈라파고스처럼 다른 LLM 모델과 연계되거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셋과 연동되지 않고 딱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아주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모델이 글로벌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는다라고 아쉽지만 냉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빅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애플이 사라져버리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마존과 구 페이스북, 현 메타가 있죠. 그 4개의 기업에서만 올해의 AI를 위해서 투자하는 개발 비용이 47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 한다고 하면서 100조 정도 얼추 얘기하고 있는데요. 4개 기업이 단 한 해에만 470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기술력으로서는 승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패로서 소버린 AI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럽의 예를 우리 김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소버린 AI와 관련되어서 가장 애가 타는 것은 교육보다도 이 필드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기업 교육의 트렌드를 간략하게 공유해 드리면 EU에서는 유럽에 있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버린 클라우드 정책을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그야말로 거대 공룡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대로 EU가 직접 딜을 하죠. 구체적으로 서버도 EU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넣고 그 안에서의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EU 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킵니다. 기업들이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소버린 AI가 실제로 구현된 기업이 있는데요. 로쉬 또는 로쉐라고 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LLM 모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독립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우 선도적인 그야말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매우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최근 정부의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인식을 그 중요도를 이해하고 3대 강국에 대한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버린 AI 미국과 중국에서는 소버린 AI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도국이고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글로벌을 경영하면 되기 때문이죠. 안 되는 국가에서 소버린 A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라고 하는데 소버린 AI는 냉정하게 말하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에요.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3등, 4등 전략입니다. 그런데 AI 3대 강국으로 가면은 소버린 AI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소버린 AI 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전략인데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과 자본은 100조 규모란 말이죠. 앞뒤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에 대응하기 위한 소버린 AI가 현재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시점에서는 맞다. 그런데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은 소버린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당연하게도 교육은 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에서 소버린 AI 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LLM 승부를 할 건지에 대한 순차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제대로 취임식도 안 하고 빠르게 들어서서 AI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세계의 AI 동향 흐름을 보면 하루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혹시 나노바나나라는 서비스를 아십니까? 구글 제미나이에서 나노바나나라는 당장 포토샵 기업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써보시면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 에듀테크 기업들이 지금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이 구성하는 에듀테크의 시장이 최근에 5조가 약간 넘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늦어도 10년, 수년 이내에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거의 다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빅테크들이 무료에 가깝게 우리가 구현할 수 없는 기술들을 강력한 LLM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구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의 정책의 방향성, 구체적인 예산이 빠르게 뒤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 첫 번째 말씀을 대신하고 교장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 분야도 중요하지만 교육 분야에 앞서서 좀 국가 단위에서 소버린 AI에 대한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이신데요. 네, 이제 첫 번째 주제 마지막 토론자 분이십니다. 마지막 토론이시죠. 예. 네, 대전준사중학교 김수구 교장 선생님. 네.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토론분들이 거시적이고 정말 어떤 기술적이고 상당히 큰 거시적이라면 저는 좀 지역적인 얘기를 드리고 거기다가 교육이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라서요. 저희 학교 현실을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4일자로 AIDT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상실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학기 때는 어떡할 거니? 예, 2학기 때 저희는 사실 AIDT를 수학하고 영어하고 정보 과목을 신청해서 1학기 때 썼습니다. 8월 14일자는 방학 때 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하신다고 한다면 학교 운영에 다시 열어야 되고 교과서 지위를 잃었으니까 그 부교재의 교과서 참고 자료니까 이걸 하려면 운영에 열으셔야 되고 필요하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필요하면 하셔서 하시고 예산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장으로서는요. 안전하게 가야죠. 애들이 당장 교과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만은 중간 때 보고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우리 한번 그래도 해보니까 저기 또 연구학교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마징작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돈도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제 서지로 회귀하는 이런 일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은 그 흑칠판 아시죠? 뭐 우리 여기 보신 분들 흑판과 분필과 그 다음에 스마트 TV와 이렇게 저기 태블릿 펜이 4개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고 선생님들 분도 이렇게 백목으로 쓰시는 분, 그 다음에 이걸 가져가는 분, 애들은 다 태블 PC가 지원돼서 뭐 어느 수업일 때는 분필에서 조용히 필기를 하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갑자기 태블릿 PC를 꺼내와가지고 또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급변적인 시대의 급변이 아니라 시간별로 급변화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AI를 보면 저희들은 사실 지금 저 입장에서는 학교에 돈을 예산을 좀 해서 그래도 그 일반 그 서비스 유료가 아닌 무료의 AI를 선생님들이 많이 뭐 예를 들면 GPT 같은 것들 뭐 제미나이 같은 거 그거랬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무료로 쓰고 하여튼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예산을 좀 해서 그래도 개정 한 3개 정도는 1학년, 2학년, 3학년 개정은 그래도 해서 매달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 아니 40달러인가요? 예,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달 하는 상황이 현재의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지금 말씀하신 소버린 AI를 말씀하실 때 하실 때 정말 데이터나 기술이나 어떤 외국에 대해 배수교는 학교 현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구도 생각해달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미시적이란 부분은 뭐 어떤 소버린 AI의 주권을 차고 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데이터가 많고 기술이 좋고 한다라도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해주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학교에서 구성원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주인인 학생, 그다음에 그거를 가르치는 교원, 그리고 그거에 관심을 많으신 학부모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 학교의 현장에서는 그냥 이들을 관리해주는 교육청, 교육부, 학교에서는 어떤 관계로 했을까 해서 좀 간단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AI가 되면 애들도 쓰고 있고 선생님도 쓰고 있는데 일단 AI 같은 경우는 학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저는 좀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누군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같이 어떤 교육의 어떤 수학이나 국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서 아까 같이 정말 이렇게 우회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상적인 아까보다 자살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게 말고 수업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들로 좀 개발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좀 능동적인 학습 설계자가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 와가지고 GPT에서는 이러는데 선생님 왜 이랬어요? 이렇게 할 경우는 선생님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실 또 선생님이 100% 또 그 컴퓨터가 아니시니까 O 개념이 갔을 수도 있고 또 오판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 도전을 받게 되면서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AI 부분이 선생님들한테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보조 수단 이래 정도에 대한 그거를 뭐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뭐 인식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필과 그 태블릿 펜슬이 공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리터러시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를 못 쓰니까 갖고 가고 싶겠죠. 예, 근데 못 쓰니까 그런데 부분인 거에 대한 또 어떤 교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하기 위한 연수, 리터러시 부분도 좀 계속해서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앞에서 말씀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많은 어떤 이런 그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이고요. 학부모들은 사실 관과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대단하십니다 요새. 그 누구도 학교에서 가장 무섭다 죄송했는데 학교에서 가장 어렵고 좀 때로는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학부모입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저 누구 학부모인데로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뭐 때문이지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점점점 학부모들의 추세가 뭐냐 예전에 학생들에 대한 저기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이런 영역에서 이제는 학문적 영역으로 넘어오십니다. 왜 물어보시니까 알아보니 그래서 이거 어느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이걸 가르쳤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보면 아마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전 AI에서 데이터에 집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들을 모을 때 보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존 고등학교 있을 때는 애플 협력을 해서요. 애플에서 모든 그 태블릿을 주고서 애플에서 한번 페널티 먹어가지고 학교에다 한다고 했잖아요. 이 페널티를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기부를 받아서 모든 교사한테 애플 태블릿 PC하고 다 줬는데 거기서 요구한 게 뭐냐면요. 당신들이 하는 이 데이터들 모두 이걸 쓰고 이 데이터를 모두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받아야 된다 해서 일부 동의한 데만 가는 형태로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고 활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한 투명하고 그다음에 학교 쪽이나 아니면 교육청 쪽에서 그거나 안내 최소한 데이터를 모으거나 어떤 할 때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충분히 인식도 좀 교사나 학생에 준해서만큼
제공될 필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교육부나 교육청 쪽에서는 뭐 그렇게 학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예산과 어떤 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이라 하셨지만 정말 생동감 있게 현실적으로 소버린 AI를 만드시는 분이나 어쨌든 모델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교육 주체별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논의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실 말씀 많으시고 좋으신데 나중에 이제 자료집에 좀 많이 실는 걸로 하고 말씀하실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한 1, 2분 정도로 간단하게 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논의가 계속 됐긴 했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게 사실은 상용화가 되고 서비스 돼야 되는 부분까지 사실 가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비스 상용화까지 교육 분야에서 갈 때 우리가 큰 장애물은 어떤 장애 요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의 협력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요청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녁을 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담을 드려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자료집에 저희가 실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아까 미시적인 부분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장선생님부터 먼저 열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연상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용의 문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그게 상용화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한테 아이폰 새 거 나왔으니까 이거 써보셔요 갖다 주시면은 이걸 어떻게 써 하시거든요. 나는 혹시나 지금에 맞는 그 AI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장애가 많았는데 저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거를 사용할 주체인 학생과 교원, 학부모는 빼놓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의 문제를 좀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쪽에서는 좀 아마 제공되는 데이터가 교육과정이나 내가 원하는 답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진보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을 경우 있고 그냥 내가 진짜 이거 공부에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 신뢰를 일단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애들에 대한 그 AI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 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격차 해소, 내통 환경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교원은 아까 같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문성, 자기의 전문성 평가권이 보장된 동시에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교육 과정에 맞는가, 정말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서 우리 교육 과정과 우리의 문화 정서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수용되는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협력을 한다고 하면 저 입장에서는 뭐 기업주에서는 말 그대로 분야가 많겠죠. 아까 말씀한 거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교육 분야가 우선순위가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쪽에 관련돼서 좀 더 저는 이거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집적하고 하실 때는 저는 생각했던 건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기술자들이고 가분이고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함의를 좀 담을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이라든가 교육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수시로 해당 교육학정에서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형태 것들로 좀 기업에서는 개발을 해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 어떤 그런 평가권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시간도 좀 줄이겠습니다. 임걸 교수님. 네. 군대 훈련을 마치게 되면은 다들 끝났다고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군 생활 시작이잖아요. 소버린 AI는 끝이 아니라 교육의 시작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을 정하는 거죠.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버린 AI라는 정책이 수립된다는 전제하에 무엇보다도 소버린 AI 모델을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교육에서 활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버린 AI는 머리거든요. 이 머리를 가지고 어떤 손발로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의 논의는 소버린 A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면 됐죠.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교육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인 선생님들의 참여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소버린 AI의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잘못 빠지면 안 되는 것인데요. 역설적으로 현재 그 챗GPT 5의 할루시네이션 비율이 약 4%대로 알려져 있는데 소버린 AI로부터 나오는 모델은 글로벌한 모델에 비해서 규모나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편향의 이슈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버린 AI의 사례로서 드는 게 대체적으로 역사 과목이란 말이죠. 역시 잘못하면 민족주의의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화하고 관리하는 윤리 시스템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매우 편향된 자국 중심의 데이터셋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다음에 이영진 부장님. 네, 먼저 첫 번째 예상되는 장애물은 아무래도 교육 격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델들 자체가 기본적인 무료로 사용되는 모델들도 있고 플러스 모델, 프로 모델 비용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높은 비용의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퍼포먼스와 높은 그런 사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디지털에 대한 격차 또한 결국 각 가정의 그런 소득 격차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다르게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교육 격차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장애물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좀 스스로 좀 해답을 찾지 못했던 부분인데 과연 어쨌든 LLM이라든지 AI 기술들은 우리가 깊게 이런 것들을 서칭을 하거나 공부할 필요 없이 원하는 대답을 빨리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깊게 파고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체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 또한 기존에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공부하던 방식은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누가 잘 외워서 누가 잘 맞추냐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것들과 AI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정보에 대한 습득, 정보를 누가 얼마나 잘 암기했냐라고 하는 공식 자체가 이제 점점 더 많이 깨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 또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저 또한 요즘에 점점 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원하는 것들을 빨리 얻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게 과연 내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만 빠르게 원하는 거 빨리 얻어서 빠르게 성과를 내는 쪽으로만 일을 하는 게 맞을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 느릴지라도 깊게 파고드는 공부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같이 저희 팀원들과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저 스스로는 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 그런 뛰어나신 교육공학자분들이나 과학자분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옳은 정답인지를 또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 또한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신혜 본부장님. 네. 네, 그 교육 AI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데이터를 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 AI가 학생들한테는 학습을 지원하고 선생님들한테는 학생들의 그 교환을 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걸 지원하고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교육 AI여야 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그 많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교육과 관련된 데이터 개방이나 제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교과서 또는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문제집
문제집에서는 또 질답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 왜냐하면 이제는 COT 데이터라고 추론 데이터가 있어 이제 기본인데, 그런 풀이 과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일단 국정교과서 같은 것들은 정부가 좀 개방을 해달라. 그리고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학습을 하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학습을 못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랑 과기부랑 공공과 관련된 공공누리는 현재 공공누리라고 라이센스가 있는데 AI가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출처 표시를 해라. 그리고 어떤 거는 상업적 활용을 하지 마라. 어떤 거는 변경을 하지 마라. 근데 AI가 학습하려면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고, AI가 학습을 하면 얘가 녹아 들어가서 답을 할 때 얘가 내가 어떤 거에서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출처를 하나하나 그냥 링크를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누리에 대한 규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튼 교육 AI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지 교육 AI 에듀테크 기업들이 뭐든 해볼 수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교육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AI 기업들이 함께 민간 협력을 해야 되고, 이런 AI가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문제, 저작권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 참고로 제미나이 같은 경우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중고책을 그냥 책도 아니고 중고 서적은 싸잖아요. 사서 다 학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가 한번 저작권 관련해서 학교 그 책 같은 거, 책 이제 AI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는 역차별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 협력으로 좀 풀고, 공정 이용 개념으로 데이터가 다른 학습을 했다고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거든요. 얘가 똑같이 뱉어내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교육 관점에서가 해결이 돼야 에듀테크 기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의견들 많으신데 제가 너무 재촉해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이 많을 테니까 나중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플로어에 오신 분들 의견도 되게 중요해서요. 저한테 한 분이 먼저 하시겠다라고 부탁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곽덕훈 자무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면 아무래도 토론자분을 좀 지정해 주시면 좋고요. 죄송한데 소속하고 그래도 성함은 말씀해 주시면. 소속이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DX 교육데이터협회 자문님이십니다. 곽덕훈 고문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쭉 들으면서 느낀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그 교육 AI 주권, 그다음에 이제 소버린 AI 이런 같은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큰 틀에서는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그 임걸 교수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성, 특히 또 교육 데이터에 가면 교육 데이터의 공공성과 그 공개성, 또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안전성과 보안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교육이라는 기본 개념은, 교육은 사실은 글로벌 차원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교육은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사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것인데, 소버린 AI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교육이 폐쇄화될 수는 없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글로벌한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 보안성과 안전성만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혹시나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점을 같이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교육 데이터의 가장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교육 데이터를 공공성과 책임성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는다든가 자기의 어떤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읽을 수 있게끔 공공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다양한 통계도 제공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 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그 어떤 산업적인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에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이용하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학교가 어떤 기업에다도 데이터를 공개하지만 그건 상당히 안전성과 보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꾸로 기업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학교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측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교육 데이터 주권을 강조할 것이냐. 이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데이터를 논할 때 보면 교육은 이제 크게 보면 교육을 뭐 학습 데이터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 굉장히 공개를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이 결국 그 학생의 행동 데이터, 그 학생의 감성 데이터, 그 학생의 인지 데이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같이 생각해야지 이 모든 생각을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 데이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작용이 나오고 성적 문제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는 사실 또 학부모들이 중요시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는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를 만들어 선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나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행정 데이터, 다양한 행정 관련 데이터를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들은 접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끔 어느 선에서는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막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 저도 캐리스에 있었고 EBS도 있어봤지만은 그런 관점이 오히려 더 저해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학습 데이터에 매몰되지 말고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말한 행동 데이터, 감성 데이터, 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수집하고 관리해 나갈 거냐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에 30년을 있었고 정부 쪽에 산하기관 쪽으로 와서 제가 정확히 한 4.5년 정도 있었고 기업에 가서 제가 12년 2개월을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12년 2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AIDT 개발에 직접 관계해 본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학습 자료로 격화되면서 지금 데이터 수집 통로가 막혔죠. 어떻게 전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수집할 건가를 2단계에서 생각을 해야지 수집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 데이터 주권이다, 교육 데이터를 어떻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교육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이 수집하는 데서는 바이어스, 편향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사례 같은 거 보면 데이터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AIDT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지위가 학습 데이터로 격화되고 기업들은 뭐 한 수백억 정도씩 손해를 지금 투자한,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하여튼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아쉬운가. 그래서 아까 우리 신본부장이 말씀하신 각 교과서 같은 경우를 데이터화하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부터 지금 우리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에 맞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체계화할 건가를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하나 아쉽게 생각한 게
5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했고 그 컨소시엄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교육 관련 회사는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인 데이원 컴퍼니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좀 생각을 바꾸셔서 뭔가 교육에 관련돼서 하나의 큰 밑그림을 그리려면은 여기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김 회장님, 김두현 회장님이 잘 아시지만은 이런 포럼을 정책 관계자들이 깊이 새겨야 돼요. 예? 그리고 국회 가서도 좀 적극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관에서 오신 분은 우리 신신의 본부장밖에 안 왔는데 정말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쭉 들으면서 이제 저는 하나의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 입장에서 지켜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늦게나마 우리 이 DX 데이터 교육 협회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시발점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 역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제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2분 정도만 더 의견을 받고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게 사회자가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딱 2분 정도만. 네. 경기도 교육정보관 원장님 현장에서 직접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분으로서 DX 협회가 굉장히 자율과 이거를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하라고 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아까 곽덕훈 고모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형 교육 AI 모델 개발과 교육 서비스 상용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저는 교육 분야에서만은 정책이 정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AIDT는 고유명사예요. 어느 정책의 명칭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방향성이고, 이런 상황이면 소버린 AI도 그냥 5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특히 교육 분야는 현장은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어렵더라도 차츰차츰 가는 거죠. AIDT라고 하는 부분이 만일 조금 더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향, 특히 소버린 AI와 연계되는 그 논의가 한두 번만 있었어도 지금 소버린 AI가 가고자 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K-에듀의 아주 귀중한 경험과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갖는 교육적 그 문제점을 늘 우리가 스스로 또 비하하는 것도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버린 AI에서 얘기하는 소위 LLM, 저는 슈퍼 스몰 LLM이 국가 교육과정을 가진 나라만이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교육을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이 주체가 돼서 그 활동하는 그 활동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 체계를 가지고 체계화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가 교육과정이기 교과서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것에 대한 학습 분석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1년 후면 저희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우리는 이런 기술적 관점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이 이런 국가적 경쟁력을 가져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기술력과 그 생태계를 이미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책적인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AIDT의 플랫폼, 아주 검증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심의하고 검증하고 그 관련해서 지금 인프라를 구축했던 거를 지원을 한다면 AIDT라고 얘기하든 교육자료로 얘기하든 오케이 이퀄로 보자
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정책적으로 정치화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현장에 너무 지친 거죠. 이런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문화에 대한 문제라서 이 부분이 오늘을 기점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정책을 얘기하지 말고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공론화하는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AIDT에 대한 법적 지위를 격화시키느라고 만들었던 최중등 교육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법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으로는 또 현장을 조금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죄송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감사합니다. 신뢰다.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받고, 네, 저희 서영석 고문님이십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네, 소속하고. 좋은 마이크가 하나 둘 네네. 지금 대구교대에 있고요. 우리 여기 DX 협회 이사로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냥 누가한테 지정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계속 머릿속에 드는 지우지 못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반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국산품 애용 했잖아요. 소버린 AI하고 국산품 애용 운동할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국산품 애용 주장 안 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뭐가 다른지 소버린 AI를 주장하는 것과 국산품 애용을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시대적으로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뭐 또 교육 부분은 또 제가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대전제로 그걸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는 논의를 앞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질문 질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뭐라고 답하실지. 국산품을 애용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소버린 AI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네이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소버린 AI가 국산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 AI 주권을 갖자는 거고요. 주권을 갖는다는 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지금 그리고 국가대표 AI도 소버린 AI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를 한번 뽑자는 겁니다. 국가적 글로벌로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갈라파고스로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AI를 우리가 정부가 민관 협업으로 만들어 보자. 아까 이제 뭐 교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빅테크가 하나가 뭐 470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투자하는 100조는 정부 예산인 거고 네이버도 이제 투자해야죠. SKT도 투자해야죠. LG도 투자해야죠. 민관 협업으로 국가대표 AI를 만들고 AI 경쟁력을 갖자. 그리고 소버린 AI는 국산품을 쓰자는 게 아니고 통제 가능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도 컨트롤할 수 있고 뭐 그 컨텐츠도 컨트롤할 수 있고 기술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의 소버린 AI도 우리가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AI 모델 서비스 툴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아마 오늘 세미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금 LG 엑사원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가서 랭킹에 오르잖아요. 업스테이지도 오르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스탠포드에 올라간 건 네이버 하나라고 하지만 스탠포드에서는 요거는 좀 뭐 뒷이야기가 있지만 스폰을 해주면 랭킹에 올려줍니다. 교수님이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아마 네이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은 뭐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 하지만 어쨌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 우리가 캐대언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뭐 언제 우리가 K-팝을 하고 뭐 피겨 스케이트가 세계 1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관 협업으로 AI 경쟁력을 키워보자 이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교육부나 AI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오늘 세미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너무 그런 말씀 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게 당연히 생각이 너무 다양하고 그게 뭐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분들의 그 생각에 의해서 나온 저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자동차를 왜 만들며 반도체는 왜 만들며 화학도 사실 이제 중국이 훨씬 이제 저렴한 건설, 화학 이제 많은 분야를 지금 중국이 지금 잠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화학 분야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놓을 수 없는 것 자체가 국가 핵심 산업, 뿌리 산업이기 때문에 또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산의 제품들은 글로벌 제품들의 기본적인 그런 사업 방향 원칙 자체는 초반에 무료로 푼다. 과반 이상을 점유한다. 이후부터 금액을 올린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저희의 대부분의 국가의 그런 세금들이 거의 다 외산의 서비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하자면 전 요즘 점점 좀 미국의 그런 기술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클라우드 1, 2, 3등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GCP 다 미국, GPU 미국. 지금 실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고 하는 그런 위성 사업들도 해서 이제 인터넷 사업들도 진행을 하죠. 네트워크, 클라우드, AI, GPU가 모두 다 미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모든 AI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너무 미국에만 너무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너무 피해가 저는 너무 사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자체가 그냥 가벼운 뭔가 기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옛날처럼 그 뭐라고 하죠? 국산품 애용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너무 많은 영역에 이제 미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 역시도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정말 중요한 관점들을 다루고 있고 앞으로 아마도 저희 회장님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 DX 교육데이터 협회에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심도 있는 자리로 더 심층적인 논의 자리가 마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약간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즐거운 저녁 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자분들도 감사합니다.